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에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고 큰 충격을 받게 된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세대입니다. 참,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겪은 일이 차라리 소설 속 내용이었다면 참 좋겠지만 저에게 일어난 현실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네요. 여러분, 세상에 저 하나만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모두가 한 통 속이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겪은 일은 그런 생각이 절로 나게 만드는 일이었죠.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도 같이 공감해 주시고 열분을 토해내 주시길 바라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고아였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고아는 아니었지만 고아처럼 자랐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저를 돌보는 데에는 큰 관심이 없으셨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부모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보이면 바로 큰 소리가 나왔고 무언의 압박이 뒤따랐죠. 그분들은 저에게 따뜻한 사랑을 주신 적이 없었어요. 어린 마음에 늘 외롭고 항상 어디에 기대야 할지 몰라 헤맸던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 부모님은 결국 이혼하셨어요. 그런데 더 큰 상처는 그 다음이었어요. 두 분 모두 서로 저를 떠맡지 않으려고 하셨죠. 엄마라고 무조건 애를 떠맡아야 하는 줄 알아? 나도 내 인생이라는 게 있어. 애 내가 절대 못 키워. 네가 키워. 와, 어떻게 집에로 나온 자식을 버리고 간다는 소리를 하냐? 나는 뭐 애 키울 줄 알고? 나도 못 키워. 자랑이냐? 애는 나 혼자 낳았어? 그것도 제 앞에서 제가 듣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 미루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아, 나는 정말 아무도 원하지 않는 존재구나 하고요. 결국 저는 부모님이 아닌 시골에 사시는 할머니 댁으로 보내졌어요. 서울에서 살던 제가 시골로 내려갔을 땐 참 많은 불만이 있었어요. 답답한 공기, 불편한 생활, 익숙하지 않은 풍경,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불만을 입 밖으로 꺼낼 순 없었어요. 왜냐고요? 할머니도 저를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저를 부담스러워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밭일 안 하면 밥도 없는 줄 알아라. 우리 집에서는 놀고 먹는 사람은 없어. 알겠어? 어리다고 봐주는 법 없다. 할머니는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고 정말로 일을 하지 않으면 식사를 챙겨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루는 사카린을 넣고 쪄놓으신 옥수수가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여서 살짝 손을 댔다가 회초리를 맞은 적도 있었어요. 아직도 그 따끔했던 회초리 자국이 기억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할머니는 저에게 유독 엄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 입장에서도 저는 짐덩어리였을 테니까요. 생계를 유지하기도 빠듯한 상황에 뜻하지 않게 맡겨진 손녀 하나, 참 버겁고 답답하셨을 거예요. 아버진 저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나선 단 한 번도 생활비를 보내오시지 않으셨어요. 시골로 저를 보러 오신 적도 없었고요. 저는 그렇게 그냥 철저히 버려진 아이였어요. 어른들이 많은 세계에서 저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홀로 버텨야 했어요. 저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었다면 그건 바로 빨리 어른이 되는 것이었어요. 어른이 되어 이 지긋지긋한 시골에서 벗어나자. 그리고 저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강해지자. 그것이 저의 유일한 희망이자 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묵묵히 버텨냈어요. 제가 제일 잘했던 건 누군가의 트집이나 잔소리, 구박 같은 걸 견디는 일이었어요. 마치 딱딱한 껍질처럼
그런 것들을 튕겨내진 못했지만 조용히 속으로 삼키며 버텼어요. 여자가 무슨 학교냐? 이 시골에선 살아남으려면 밭일을 배워야지. 가축 돌보는 법도 익혀야 하고.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인 적이 없어요. 네, 할머니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시키는 일을 곱게 도와드린 적도 없어요. 억지로 마지못해 했죠. 그렇다고 완전히 반항만 한 건 아니었어요. 일을 도운 데에도 제 나름의 이유가 있었죠. 저는 언젠가 이곳에서 도망쳐 나가고 싶었어요. 정말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짐을 싸서 달아나는 그날이 오면 그날은 온 힘을 다해 도망쳐야 하니까요. 밭일을 하며 체력을 키우고 젖먹던 힘까지 비축하고 싶었어요. 단지 그것뿐이었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고. 이 시간이 지나면 나도 나만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이 시골에서, 이 집에서 언젠간 반드시 벗어날 것이라고. 그 희망 하나로 버텼어요. 아무도 저를 응원해주지 않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저를 믿어줘야 했으니까요. 다른 누구도 저를 믿어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정말 뜻밖의 인연 하나를 만나게 됐어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운명적인 만남이었죠. 어느 날 집에 있던 할머니께서 제 등짝을 때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알고 보니 우리 집에 어떤 남자애가 와서 찬물 한 사발을 얻어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남자의 얼굴은 참 뽀얗고 곱게 자란 티가 확 나더라고요. 옷도 단정하게 다림질이 잘 되어 있었고 마치 누군가의 손길을 많이 받은 듯 깨끗했죠. 저는 속으로 누구지 싶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께 슬쩍 물어봤죠. 할머니, 저 허여멀건해서는 어디 아파 보이는 애는 누구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등짝에 회초리가 내리쳐졌어요. 할머니는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말 조심해.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왜 그런가 했더니 알고 보니 우리 집 뒤에 너른 땅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2년 전에 엄청 화려한 별장 같은 집이 한 채 지어졌거든요. 담벼락이 높아서 자세히 볼 순 없었지만 멀리서 봐도 돈 많이 쓴 집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그 남자애는 그 집 도련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사 온 거냐고 물었더니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그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 집은 별장이었고 몸이 약한 도련님이 방학 동안 요양하러 오는 곳이라고요. 그 도련님은 폐가 좋지 않아서 무리한 운동이나 뜀박질 같은 걸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빠르게 달리지 않고 천천히 설렁설렁 다녔죠. 동네에선 꽤 유명했어요. 곱상하게 생긴 도련님한테 반해서 짝사랑하는 여자아이들이 늘어났는데 저도 그중 한 명이었답니다. 잘생겨서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서울에서 왔다는 귀품이 느껴졌거든요. 물론 저도 서울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살다가 시골로 내려왔지만 그래도 저는 여전히 촌티가 많이 났어요. 시장에서 사온 옷을 입었고 밭일을 하느라 피부는 시커멓게 타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세상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살았기 때문에 얼굴엔 늘 심술이 가득했어요. 그때를 돌이켜보면 저는 영락없는 그 동네 아이였죠. 말투도 거칠고 행동도 어딘가 모르게 투박했어요. 도련님과 처음 마주쳤을 때 저는 솔직히 부끄러웠어요. 제가 입고 있는 낡은 옷과 시커먼 피부가 너무 신경 쓰였거든요. 그런데 그 도련님은 저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 미소가 어쩐지 따뜻했고 제 마음 한구석이 쓸쓸함으로 채워져 있던 제가 살짝 위로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너 우리 집 앞에 사는 애지? 예, 왜요?
그냥 눈빛에 반항기가 있는 게 나중에 큰일 한번 치겠다 싶어서. 뭐, 불만 있어요? 아니, 그 눈빛 마음에 든다고. 난 너랑 친해지고 싶은 건데? 일부러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려고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했지만 도련님은 그 말투까지도 재미있어 했어요. 그렇게 도련님과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그는 저에게 도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시골의 삶을 이야기했죠. 저에겐 낯선 세계였던 서울의 모습, 빛나는 불빛, 그리고 사람들의 빠른 걸음. 도련님은 조용히 그러나 진심으로 그 모든 걸 설명해 주었어요. 도련님과의 만남은 저에게 작은 기적 같았어요. 누군가가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내가 여기서도 소중한 존재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말이죠.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도련님이 있어 다행이었고 그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더 깊은 외로움 속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도련님 덕분에 저는 다시 한번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품게 됐어요. 그런데 그 도련님 말이에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집 아들이었어요. 뭐 대기업 후계자 같은 거창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시골에 내려와 있는 동안 주치의가 늘 따라붙을 정도였으니까 적어도 어디 중소기업 재벌가 아들은 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주말이면 그 별장 앞에 엄청 비싼 외제차들이 줄줄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아마 요양 중인 도련님을 보러 오는 가족들이겠구나 싶었어요. 사실 저는 그런 삶을 동경하진 않았어요. 그런 화려한 배경이나 돈이 많다는 게 제게 직접적인 행복으로 다가오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만약 그 가족의 구성원이 된다면 얼마나 갑질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정말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세상에 돈이 전부인 것처럼 보였거든요. 저는 돈 없이 맡겨진 존재였으니까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했을지도 몰라요. 도련님은 1년에 4-5번 정도 내려왔는데 그중 2번은 방학 내내 그 별장에 진을 치고 있었고 2-3번은 연휴 때 내려와서 요양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도련님이 무척 심심해 보였죠. 우리 할머니는 저에게 도련님한테 물들면 안 된다고 촌년은 촌년답게 일이나 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자꾸 도련님 곁을 기웃거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죠. 도련님이 쓰러져 있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니, 자전거랑 함께 쓰러져 있었어요. 순간 당황했지만 다행히 1달 전에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배우던 심폐소생술 수업이 떠올랐어요. 시골이란 노인들이 많아서 그런 걸 배우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저에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죠. 다행히도 도련님은 단지 더위에 기절을 한 것 같았습니다. 아야야, 아파. 그냥 무더위에 더워서 어지러웠던 것뿐이야. 횡격막을 그렇게 세게 누르면 어떡해. 헐, 죽는 줄 알았다고요.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심폐소생술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별걸 다 할 줄 아네. 너는 내 친구로 합격이다. 저에게 목숨을 비쳤다고 말하는 도련님과 간간히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포셔시한 왕자님 같은 그가 그런 말을 하니까 솔직히 설레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도련님의 비서로 보이는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그러고는 고급 한우 한 세트를 주고 갔죠.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 고기 냉동실에 넣어두고 혼자서 몰래 드시더라고요. 진짜 더럽고 치사하지 않나요? 아무리 그래도 손녀딸인데 제 입으로 들어가는 고기가 아까웠나 봐요. 그 사건 이후로 도련님과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이전엔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는데 이젠 조금씩 대화도 나누게 되고 도련님도 저를 알아가는 것 같았죠.
물론 할머니는 여전히 경계하셨지만 저는 도련님 곁에 머무르며 그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게 됐어요. 도련님은 저에게 있어 단순한 동네 부잣집 도련님이 아니라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은 특별한 존재였어요. 그리고 그날 제가 도련님을 도왔던 순간은 그저 우연이 아니었음을 나중에 더 확실히 느끼게 됐죠. 그렇게 도련님은 1년에 몇 번 볼 수 없는 존재였지만 제 마음을 쥐고 흔들기에는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이 사람이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제 목표가 생겼죠. 바로 서울에 가서 그 회사에 취직을 해서 도련님과 친분을 쌓는 것이었어요. 사실 제 예상보다 그 일이 훨씬 빨리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19살이 되었을 때 우리 집에 느끼하게 생긴 2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거든요. 순간 이 사람은 누구지? 할머니 손님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 저와 선을 볼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할머니, 미쳤어요? 왜 이런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저 아직 고등학교 졸업도 못했는데 선 봐서 결혼을 하라고요? 저런 일딸이랑? 인연이? 말 조심하네? 네 인생 생각해서 내가 어렵게 만든 자리다. 저 집이 저짝 끝에 과수원하는 집이야. 돈이 있다고, 돈이. 그 말을 듣고서야 깨달았죠. 할머니가 저를 어디든 팔아넘기려고 한다는 거려. 그날 밤 저는 정말 간단하게 짐을 싸서 도련님께 인사 한마디도 못하고 조용히 집을 나왔어요.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일탈이었죠. 19살 8월 중순. 그렇게 도망친 저는 중학교 졸업 학력밖에 없었어요. 막막하더라고요. 무작정 길거리에 나와 히치하이킹을 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차를 얻어 타고 물어물어 어떻게든 서울까지 왔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잖아요. 세상이 흉흉해서 아무 차나 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급하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서울에 도착했지만 갈 곳이 없었죠. 경찰서에 가려고 했는데 가면 아마 다시 시골로 돌려보내겠구나 싶었어요. 그때 잘 터지지도 않는 고물 휴대폰으로 검색을 해보니 쉼터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쉼터에 들어갔어요. 쉼터에 들어가니까 저와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곳은 복잡했지만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가장 먼저 한 일은 검정고시 준비였습니다. 고졸은 해야 할 테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죠. 그런데 쉼터 아이들은 그런 저를 비웃기 바빴어요. 야, 공부해서 어디다 쓸 거냐? 우리 같은 애들은 사회에 나가도 환영받는 존재는 아니라고. 지 혼자 고고한 척하기는. 너도 그냥 놀기만 할 거면서 무슨 공부야? 그 말을 신경 쓰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결국 왕따도 당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괴롭힘을 아무렇지도 않게 견뎠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괴롭힘은 제가 살아온 인생에 아주 작은 티끌도 안 되는 영향력이었으니까요. 저는 사회를 일찍 배웠습니다. 참을성을 키웠고 남을 잘 믿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로 의지하는 사회라고 생각했죠. 세상은 저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까지 남을 배척하면 제 인생에 주변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죽어라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쉼터에서 지낼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았으니까요. 검정고시 자격증을 따고 나서는 대학까지 가볼까 고민도 했지만 대학은 돈이 많이 들어서 제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28살이 될 때까지 죽으라고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28살이 되어서야 겨우 원룸을 하나 얻었죠. 그 전까진 고시원에서 살아보고 쉼터에서 알게 된 아이들과 함께 지내기도 했어요. 그렇게 여러 곳을 전전했지만
역시 제 원룸 하나가 생기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그게 저의 행복을 느끼는 방법이기도 했어요. 그 뒤로 저는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지만 국비 지원으로 신청하니 따로 비용이 들지 않아 부담이 적었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는 동안에도 꾸준히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죠. 그렇게 자격증을 따고 나서 제가 다니게 된 병원은 다행히도 대학병원이었어요. 규모가 크고 업무 강도도 높았지만 그만큼 급여도 괜찮았기에 버틸만 했어요. 교대 근무가 쉽진 않았지만 집에 돌아가도 혼자였기 때문에 고된 근무 시간과 외로움은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었죠. 오히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이 저에게는 잡생각을 나지 않게 해주었기 때문에 잘 맞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정말 우연히 그 도련님을 다시 만났어요. 이런 걸 보고 바로 인연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도련님이 저를 알아보고 먼저 인사를 건넸죠. 그때 저는 살짝 놀랐어요.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도련님이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기분 좋아지는 포인트였기 때문이었어요. 뭐야, 지금 이 병원에서 일하는 거야? 간호사가 됐구나. 옛날에 심폐소생술을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간호사가 됐어. 아주 기특하네. 아, 간호사는 아니고요. 간호조무사예요. 그게 뭐가 됐든 성공했잖아. 잘했네, 잘 됐고. 그때 옆에 한 여자가 있었는데 저는 그 여자가 도련님의 여자친구거나 혹은 결혼한 사람이겠거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전혀 달랐죠. 그 여자는 도련님 회사의 직원 중 한 명이었답니다. 도련님과는 조금 다르게 일하는 사이였고 특별한 연인 관계는 아니었어요. 도련님이 저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자 옆에서 일하던 의사가 물었어요. 김 조무사, 어떻게 하는 사이예요? 어릴 적 인연이에요. 같은 동네에서 잠깐씩 지냈었거든요. 그렇게 간단히 대답했는데 병원 안에선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간호조무사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재벌집 딸이라더라? 아니라던데? 원룸에 혼자 산다잖아. 그게 아니라 그 도련님의 약혼녀란 소문도 있더라. 그런 소문들은 한편으론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기도 했고 그 소문 덕분에 주위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보기도 했죠. 도련님과 병원에서 자주 마주치며 점점 친분이 쌓였어요. 그리고 어느 날 도련님이 저에게 진지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나 곧 결혼해야 해. 집안에서 회사에 도움이 되는 결혼을 하라고 하는데 난 네가 좋아. 조용조용하고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 말이야. 나랑 결혼할 생각 없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린 시절부터 도련님을 흠모했던 마음이 한꺼번에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결혼이라는 게 사실 돈이 전부인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도련님 같은 사람이 저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리고 도련님이 저에게 좋다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을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신데렐라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그게 진심일 리가 있나? 도련님이 머리에 총을 맞지 않은 이상 부모도 없는 여자랑 결혼을 해? 세상에 유리구두를 신은 신데렐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지. 허황된 꿈이라고 본다. 그런 반대와 수군거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다 질투라고 생각했어요. 도련님은 결혼하자고 한 뒤로 선물을 끊임없이 보내왔어요. 덕분에 저는 마치 공주가 된 기분이 들었답니다. 도련님 집안은 중소기업 재벌가였어요. 처음엔 저를 탐탁치 않게 여겼지만 제가 간호사라는 이유로 받아들였죠. 도련님의 건강 상태를 누구보다 옆에서 자세히 지켜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실이 간호조무사였다는 게 들통나면서 시댁에선 제가 대역죄인인 것처럼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네가 간호조무사라니. 우리 집 며느리는 간호사여야 했는데 간호조무사라니. 쪽팔려서 이걸 어떻게 해? 속일 걸 속였어야지. 어떻게 직업을 감추고 속이는 사람을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 가문의 체면이 떨어진다. 그렇게 시자라는 단어가 붙은 사람들에게서 냉대와 배척이 시작됐어요. 도련님도 그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했고 저 역시 마음이 무너지는 걸 느꼈죠. 미안해. 내가 잘 몰랐어. 당신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 줄. 하지만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앞으로 내가 잘 지켜보려고 노력할게.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붙잡아준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시댁 사람들은 갈수록 냉담해졌고 저는 점점 외로워졌죠.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말입니다. 그 힘든 시간 속에서도 저는 도련님과의 인연을 놓지 않으려고 애썼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사람이 겪는 어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어떻게든 버티고 이겨내는 힘이 생기는 거려. 그리고 그 힘이 앞으로 제 삶을 지탱해 줄 거라는 것도요. 처음부터 그 사람들을 속였던 이유로 저는 점점 시댁의 도구가 되어갔어요. 그래도 제 성격이 참을성이 대단한 편이라 이 모든 게 내 업이라고 생각하며 참고 견뎠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볼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고 눈치를 주셨지만 저는 며느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남편과 결혼한 이후로 남편은 야근이고 술자리고 늘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하지만 적어도 한 방에서 같이 잠은 잤기 때문에 그 점만큼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혼자 집에 남겨지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재벌가의 풍습에 맞춰 철저히 자신을 희생하며 적응하려고 노력했어요. 당시 저는 29살이었죠. 결혼 초기에 시어머니께서는 집안에서 일하는 가정부 한 명을 특별히 신뢰하고 가까이 지내시는 듯 했어요. 그 여자는 바로 제가 처음 남편을 병원에서 만났을 때 옆에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 여자가 남편의 병원에 쫓아오던 여자친구인 줄 착각했죠. 그 여잔 나이에 비해 굉장히 성실했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직접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여잔 집이 아주 가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왜 그 사람을 신뢰했느냐고 묻자 남편과 같은 대학 출신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즉 똑똑한 여자인데 집안 사정 때문에 가정부로 일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저는 이상하게 그 가정부가 저를 경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크게 개의치 않고 무시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가정부는 일을 그만두었어요. 어디에서 뭘 하는지 궁금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의 비서로 자리를 옮겼더라고요. 그리고 그 빈자리는 또 다른 아줌마가 가정부로 들어와 채웠죠. 새로 오신 아줌마는 음식 솜씨가 정말 뛰어났어요. 남편에게 종종 직접 도시락도 싸주셨는데 저는 입덧이 심할 때도 그분이 해준 밥은 잘 넘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30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자 시부모님은 정말 기뻐하셨죠. 네가 집안의 식구가 된 뒤로 가장 잘한 일이 바로 아들을 낳은 거야. 시부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마음이 참 복잡했어요. 한편으론 기뻤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이 집의 일원이 된 것인지 아니면 그저 도구로 쓰이고 있는 것인지 헷갈리기도 했죠. 남편은 여전히 회사 일로 바빴고 집에는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어요. 그래도 저는 매일 가정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죠. 남편이 늦게 들어올 때면 조용히 저녁상을 차리고 아들을 돌보며 집안일을 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도 저는 언제나 마음속 깊이 도련님과의 추억과 그 시절의 설렘을 잊지 못했어요.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올 수 있어?
미안해. 오늘도 회식이 있어. 다음 주엔 꼭 일찍 갈게. 그런 약속을 남편에게서 수없이 들었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들을 위해, 시부모님을 위해,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버텨냈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며느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조금씩 자리 잡으려고 애썼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힘든 순간도 참 많았어요. 몸이 힘들었던 건 둘째치고 마음을 기댈 곳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죠. 다행히도 가정부 아줌마가 곁에 계셔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어요. 아줌마는 입이 무겁고 자기 일에 철저한 분이셨어요. 제가 정붙일 곳 하나 없는 시댁에서 유일하게 말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처음엔 그저 묵묵히 일만 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엄마처럼 의지하게 되었어요. 산후 우울증이 찾아왔던 그 시절 제 아이가 낯설게 느껴지고 아무 감정도 생기지 않던 날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아줌만 제 감정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게 말해주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작은 사모님. 엄마가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함께 부대끼며 10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어요. 아들은 어느덧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저는 아들의 첫 학부모 상담에 다녀오게 되었죠. 교실에 들어서자 담임 선생님이 저를 보고는 살짝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아, 재아 어머님이시군요. 저는 다른 분인 줄 알았어요. 네? 그게 무슨 소리시죠? 제가 당황해서 묻자 선생님은 난감한 얼굴을 하시며 조심스럽게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평소에 아이 하교할 때 자주 오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그분이 어머님이신 줄 알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직감적으로 알겠더라고요. 남편의 비서 한지연. 사실 저는 시부모님 뒷바라지에 정신이 없어 아들의 하원을 직접 챙기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남편의 비서가 하교를 시킨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도대체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담임 선생님이 비서를 보고 엄마라고 착각할 수 있었는지 궁금했죠. 저희 남편의 비서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낌새 같은 걸 본 게 있으신 건가요? 저한테는 솔직하게 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와 관련된 이야기니까요. 정서적으로도 저희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해요. 제가 제 아내 가족 가정사에 끼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제가 본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제 아버님과 그 비서분이 다정해 보이시기도 했고 또 손을 잡기도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담임의 말에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서 상담이 끝나고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몇 주가 흐른 어느 날 저에게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일이 찾아왔어요. 가정부 아줌마가 일을 그만두시겠다고 사표를 내신 겁니다. 아줌마,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당황해서 물었지만 아줌마는 말없이 짐을 싸기만 하셨어요. 제가 다시 다급하게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제발 말 좀 해봐요. 저 혼자 이 집에서 어떻게 해요? 왜 그만두시는 건데요? 작은 사모님, 제가 이 집구석 다시 올 일이 없을 테니 딱 한마디만 해줄게요. 한지연, 그 여자 조심하세요. 처음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곧 남편의 비서 이름이 한지연이라는 걸 떠올리자 머리를 세게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설마 아줌마도 그 여자가 우리 남편이랑 바람 피우고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제 말에 아줌마는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제가 아는 줄 몰랐던 눈치였죠.
그러면 아줌마도 알았던 건가 싶더라고요. 이 집안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건가? 나만 빼고?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소름이 끼쳤고 숨이라도 쉬고 싶어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저에게 소리치셨어요. 어디 가냐? 3시에 마사지 예약이 되어 있고 5시엔 골프 연습장 가야 하는데 운전해야지.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차분하게 말했죠. 못합니다. 지금 바람난 남편놈 잡으러 가야 해서요. 뭐라고? 바람난 남편놈을 잡으러 가? 지금 내 아들 두고 하는 말이냐? 어머님 알고 계셨잖아요. 그이가 바람 피운다는 사실. 저한테만 숨기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당장 가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아작을 내야겠다고요. 하지마, 못 막아. 어디서란 피우게 두지 마. 우리 집안 망신을 시키려고. 이제서야 눈치를 챈 것도 무슨 바보 같구만. 무슨 난리를 피우려고 그래? 그 말에 제 무릎이 풀리는 듯 했어요. 그저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껏 제가 지켜온 것, 희생해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배신감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이 집안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니, 어떻게 다들 알고 있으면서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실 수가 있어요? 저 하나만 바보처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시끄럽고 문 절대 열어주지 마. 나가서 우리 아들 바람났다고 온 동네 떠들고 다니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우리가 대체 무슨 얼굴로 사람들을 만나고 무슨 낯으로 어른들을 뵈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어요. 제가 이렇게 상처받고 무너지는 와중에도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저의 고통이 아니었어요. 그저 체면이었어요. 그깟 체면이 그렇게도 소중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 순간 오기가 생겼어요. 그래, 당신들이 그렇게 감추고 싶어하는 진실이라면 내가 제대로 들춰주겠다고요. 나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똑똑히 보여드리겠다고요. 몸은 저도 모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현관문은 가로막혀 있었고 집안은 도망칠 구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장 복도로 향했어요. 복도 끝 창문 하나. 다행히도 1층이라 높지는 않았고 창문도 평소에 자주 열어놓는 통풍용 창이라 쉽게 열 수 있었죠. 아무도 제가 정말 그 창문으로 나갈 줄은 몰랐던 모양이에요. 시어머니는 제가 창문 앞에서 손잡이를 잡는 순간에도 뭐 하는 거냐고 다가오셨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려보지 않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멈출 수 있겠습니까? 창문을 열고 창틀을 넘는 제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는 황당한 얼굴을 하셨고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당장 그만둬. 창문으로 뛰쳐나가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창피한 줄 알아야지. 창피하다고요? 창피할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그 말을 남기고 창문을 넘었을 때 바깥 공기가 얼굴을 스치며 제 안의 억눌림을 조금은 날려주는 것 같았어요. 물론 뛰어내린다고 표현하기엔 민망할 정도로 낮은 높이였지만 저에게 그 행동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선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창문 안에서 여전히 저를 부르며 뭐라고 소리를 지르셨지만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달렸어요. 마음속으로 무너져 내릴 것 같았지만 다리에 힘을 주며 걷고 또 걸었어요. 골목 끝까지, 차가 다니는 큰 길까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파자마 바람에 운동화 하나 신고 뛰쳐나온 저를 보며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 어떤 시선도 지금은 상관없었어요. 지금껏 제 삶의 대부분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지켜야 할 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저는 곧장 택시를 탔습니다.
머리가 하얘진 상태에서 목적지라고는 단 하나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바로 우리 아들 학교 앞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비서년, 그러니까 제 남편과 바람이 난 그 여자가 저희 아들의 학교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말했던 우리 아들에게 엄마인 것처럼 행세를 한다는 그 말을 처음엔 도저히 믿기지 않았지만 확인하고 싶었어요. 아니, 확인이라기보다 이제는 그냥 제 눈으로 보고 싶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뻔뻔하게 내 앞에서 제 삶을 망가뜨리고 있었는지를요. 거기다 우리 남편까지 그 여자에게 다정한 눈빛을 보내고 손을 잡기도 한다고 했는데 불륜 주제에 어떻게 아들의 학교 앞에서 그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들이 사람입니까?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우리 아들은 그러면 한지연이란 여자를 보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집에 돌아와 저를 보면선 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지러워서 토기가 치밀어 오를 것 같았어요. 학교 앞에 도착해서 내리는데 정말 기가 막힌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상상하고 싶지 않았던 그 장면이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말문이 막혀서 입을 틀어막은 채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의 앞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었어요. 글쎄, 회사에 있어야 할 제 남편과 그 여자가 사람들 눈도 피하지 않고 학교 앞에 나란히 서 있는 겁니다. 둘이서 다정하게 마주보며 웃고 있었어요. 무슨 웃긴 이야기라도 나누는 건지 아니면 눈빛만 봐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친밀해진 건지 그저 웃고 또 웃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그 여잔 남편 얼굴에 붙은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떼어주는 척하며 쓰다듬기까지 했어요. 둘이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제 귀까지 들릴 리가 없었지만 환청처럼 꼭 들리는 것 같은 착각까지 들었어요. 그만큼 누가 봐도 사랑하고 있다는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으니까요. 그야말로 지독하게 다정한, 누가 봐도 연인처럼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교문 쪽에서 우리 아들이 나오는 게 보였어요. 책가방을 맨 채 익숙한 얼굴을 향해 천진하게 달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여잔 잽싸게 허리를 숙이고 두 팔을 벌리며 아이를 맞이했습니다. 누가 봐도 한 가족 같았어요. 다정했어요. 우리 재아 왔어? 오늘도 수고했어요. 네. 오늘 저 학교에서 시험 봤는데 받아쓰기 딱 한 개 틀렸어요.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한걸? 그러면 영어 수업 가기 전에 우리 재아가 좋아하는 핫도그라도 하나 먹을까?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아무런 경계도 의심도 없이 그 여자의 품에 안기더라는 겁니다. 마치 친엄마라도 되는 것처럼 망설임 없이 그녀의 품에 쏙 안겨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장면에선 제가 이방인같이 보였어요. 분명히 엄마는 난데 우리 아들은 한지연을 엄마라고 생각하는 것 마냥 그 품에 안겨서 얼굴을 부비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눈이 돌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분노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올라 폭발하고 말았어요. 그곳이 아들의 학교 앞이고 아이들의 학교를 위해서 엄마들이 줄지어 서 있다는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말입니다. 야, 이 미친년놈들아! 제 목소린 꽤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학교 앞에 있던 엄마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고 주변은 순식간에 정적이 휩싸였어요. 제 남편은 저를 보는 순간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을 다물지 못하고 말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요. 제가 혹시라도 아들의 학교 앞에 찾아갈까봐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이 시간마다 다른 일거리를 주셨었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아들의 학교 앞에 나타날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그에 반해 우리 아들은 저를 보는 눈빛이 낯설었어요. 오히려 불안한 듯 그 여자의 품에 더 바짝 안기더니 고개를 살짝 숙이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8년을 키운 내 아들이 저 여자의 품에 저렇게 안겨있다는 사실이 낯설었어요.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어요. 울분이 치밀어 올라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고 머리는 점점 뜨거워졌어요. 아니, 이 시간에 여기는 어떻게 나타난 거야? 왜? 내가 시어머니의 잔심부름을 하고 있어야 할 시간에 나타난 게 이상해? 너네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바람 피우는 게 뭐가 자랑이라고. 감히 우리 아들 하원길에 다정하게 나타나서 부부 행세를 해? 제 말에 몇몇 엄마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고 분위기가 확 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태 부부인 줄 알았는데 불륜이었던 거야 하는 수근거림과 함께 시선이 몰렸어요. 웅성거림은 점점 더 커졌어요. 그 말들이 들릴수록 남편 얼굴은 점점 더 벌겋게 달아올랐고 한지연, 그 여자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우리 아들의 두 귀를 손으로 가리는 거예요. 마치 그 아이를 보호하겠다는 듯이요. 그 모습을 보자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지가 뭔데 내 아들을 감싸? 무슨 자격으로? 그런 생각이 치밀자 더 이상은 못 견디겠더라고요. 저는 곧장 그 여자에게 달려갔고 그대로 머리채를 확 낚아챘습니다. 미친년이?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어디 감히 내 아들을 네 아들인 척하고 있어? 제 손에 잡힌 머리채를 흔드는 동안 그 여잔 저항 한 번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말도 없었고 팔 한 번 뻗지 않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오히려 더 분노했어요. 잘못한 건 아는 거야, 그치? 그래도 참을 수 없어. 너한텐 내 아이를 안을 자격도 귀를 막을 자격도 없어. 사람들도 많은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나중에 따로 이야기해. 일단 진정부터 하라고. 진정? 지금 내가 이 꼴을 보고 진정을 하게 생겼어? 어떻게 불륜을 저지르고 내 아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굴 수가 있어? 제발 그 입 좀 다물라고. 어디까지 쪽팔리게 만들어야 정신을 차릴 건데? 쪽팔려? 바람 피운 니년 니놈이 쪽팔려야지. 내가 왜 쪽팔려? 제가 손을 있는 힘껏 올려 한지연의 뺨을 치려고 하자 남편이 제 팔을 잡으면서 말리더라고요. 지금 누가 누구를 말리는 겁니까? 네가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건데 이 여자 편을 들고 싶어? 제 말에 남편은 입을 꾹 다물었고 시선을 외면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내 진심 같은 건 애초에 중요하지 않았구나. 이제부터는 이 잿더미 같은 관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제가 직접 모든 걸 정리해야겠다고요. 근데요,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상황에서 남편이 저를 말리더니 그 비소년을 확 감싸 안는 거예요. 마치 제가 무슨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요. 순간 머릿속이 띵해졌어요. 아, 내가 결국 페이크였구나 싶었어요. 얘네 둘이 진짜 부부였고 저는 그냥 들러리였던 거죠. 그 가난한 비서랑 결혼을 한다는 게 남편 입장에선 당연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많았겠죠. 명문가 출신 시부모에게 그 여자가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그 성격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저 같은 사람을 들러리로 세우고 겉으로는 모범적인 가정, 안으론 둘만의 행복을 추구한 거겠죠. 전 그냥 욕바지 역할을 맡았던 겁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비참해서 그 자리에서 울부짖었어요.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내가 시골에서 어렵게 자랐다고, 부모한테 버림받았다고 너희도 나를 우습게 본 거야? 어떻게 사람한테 이럴 수 있어? 사람 인생
인생을 몰라보고. 그러자 남편은 당황한 듯이 제 팔을 붙잡으면서 말했어요. 진정해.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지금 이러는 거 사람들 다 보잖아. 집에 가서 차분하게 이야기해. 저는 그 손에 확 뿌리쳤습니다. 차분? 지랄하고 있네. 지금 이게 진정할 일이야? 내 자식을 두고 지들이 부모 행세를 한 걸 보고도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해? 소리를 바락바락 질렀죠. 그런데 그때 비서년이 제 품에 안긴 우리 아들을 꼭 껴안더니 느닷없이 그러는 거예요. 그만해. 내 아들 타령 그만하라고. 내 아들이 왜 네 아들이야? 순간 뭐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눈을 깜빡이면서 그 말을 되새겨봤어요. 그런데 남편이 비서에게 고함을 치는 거예요. 너 지금 미쳤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제야 저는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순간 너무 많은 기억이 한꺼번에 떠올랐죠. 제가 시집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임신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무렵 집안일을 도와주던 가정부 한지연이 일을 그만두고 갑자기 남편 비서로 들어갔었죠. 이상한 타이밍이긴 했지만 당시엔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부터였어요. 분명 남편의 비서인데 1년 가까이 얼굴을 못 봤어요. 출장을 자주 간다거나 휴직 중이라는 말로 얼버무려졌었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게 다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한지연이란 여자, 이상하게도 담임 선생님조차 우리 아들과 닮았다고 했던 그 얼굴. 정이 잘 가지 않고 어디선가 낯설었던 우리 아들. 그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설마 저 아이를 내 진짜 아들이랑 바꿔치기 한 거야? 내 아들은 어디 가고 전혀 내 아들을 내 아들처럼 키운 거야 지금? 미쳤어? 너희가 사람이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저는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우리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머리카락을 단번에 움켜잡아 한 움큼을 뽑았어요. 엄마, 왜 이래? 머리 뜯지 마. 아들이 비명을 질렀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정신이 혼미해지도록 화가 나고 억울하고 무엇보다 무서웠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이 저를 밀치면서 외쳤어요. 너 미쳤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 이거 우리 아들한테 큰 실수 저지르는 거야. 우리 아들? 그 우리가 누군데? 제가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자 참지 못한 남편이 제 뺨을 세게 때렸어요. 그 순간 저도 눈이 확 돌아버렸죠. 바로 남편의 뺨을 똑같이 쳐버렸어요. 짝 하고 소리가 크게 났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서 웅성거렸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이미 이성의 끈은 끊어진 상태였거든요. 너 유전자 검사 바로 해. 만약에 진짜 이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닌 걸로 나오면 너희 둘 그때는 진짜 각오해. 저는 이를 악물고 그렇게 외쳤어요. 남편은 말도 못하고 숨을 삼키듯 입을 다물었고 그 비서녀는 아들을 꼭 끌어안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이제 진실만 남았다. 밝혀질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더 이상은 나를 막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어요. 어쩌면 저는 제가 낳았다고 믿었던 그 아이가 정말 제 아이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어요. 그럼 나는 누구였고 이 8년은 대체 뭐였을까요?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저는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어요. 저는 억겁의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손바닥 가득 있는 제 아이의 머리카락을 들고 병원을 찾아가 유전자 검사를 맡기는 제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어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현실이 아니었지만 여기서 쓰러질 순 없었어요. 제가 그 시골에서 어떻게 도망을 치고 결혼을 한 뒤에도 받는 무시를 어떻게 이겨냈는데 이런 일을 겪고 무너질 수 있을까요? 버티고 또 버텨서 그 년놈들에게 복수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유전자 검사를 맡긴 이후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가봐야 꼴 보기 싫은 인간들만 가득할 테니까요. 시부모님이고 남편이고 아들이고 전부 하나같이 남보다 못한 사이인데 제가 왜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야겠습니까? 저는 숙박업소를 잡고 그곳에서 숨을 죽이며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불일치. 그 결과를 받자마자 저는 짐승이 낼 법한 울음소리를 내며 포효했어요. 그건 승리도 좌절도 아닌 울부짖음이나 다름없었죠.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은 이후 저는 곧장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과 함께 출생신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어요. 모든 일의 시작은 거짓이었고 그 거짓 위에 쌓인 관계들은 이제 법으로 하나하나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는 명백히 허위였고 남편은 그 허위 신고를 통해 법적 아버지인 척 행세하며 세금 감면은 물론 각종 명의 편법 징역까지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아무렇지 않게 해요? 저는요, 그들의 머릿속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변호사에게 토로하듯 묻자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사람 욕심이라는 게 한 번 선을 넘으면 끝이 없거든요.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도대체 어떤 사이길래 한지연의 아이를 제 아들인 것처럼 둔갑시켜서 주식 증여까지 해준 걸까요? 대체 그 둘의 관계가 얼마나 단단하고 오래됐기에 이토록 조직적으로 제 인생을 파괴할 수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저 망연자실했어요. 그런 짓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은커녕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다는 게 정말 대박이지 않아요?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 이제야 이해가 가요. 정말 소름 끼쳐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결국 남편은 국세청의 특별조사를 받게 되었고 회사는 잇따른 비리 폭로와 내부 고발로 인해 주가가 폭락했어요. 다 능력이 있는 제 변호사님의 일처리 덕분이었죠. 그리고 그 충격으로 시아버지는 병원에 실려가셨어요. 한때는 저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분이지만 진실을 알고도 침묵하셨다는 사실에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런 와중에 저는 또 다른 진실에 다가갔습니다. 산부인과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 공개 청구와 진료 기록 확인을 통해 출산 당시에 아이가 바꿔치기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그 순간 아무런 이유 없이 제 아들은 낯선 사람의 품으로 넘어갔고 저는 남의 아이를 품에 안고 살게 되었던 거죠. 이 병원도 책임을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진짜를 빨리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고 저는 그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저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제 아들이, 제 진짜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만 알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그 아이를 찾았어요. 한지연의 집에서 제대로 된 사랑 한번 받지 못하고 항상 구박덩어리처럼 살아온 그 아이, 바로 제 아들이었어요. 처음 마주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 아이의 눈을 보는 순간 단박에 알 수 있었거든요.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어요. 아이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얼굴을 보여주는데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 눈동자, 그 콧대, 전부 저를 닮은 제 아들이었어요. 제 아들인데 제가 몰라봤던 겁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는 무척 소심해져 있었고
저와 눈을 마주치는 것도 조심스러워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려왔어요. 그 아이는 한지연이 키우고 있었어요. 사실 키운다기보단 방치를 해두었다는 게 더 어울릴 것 같네요. 본인의 아들은 제 아들로 둔갑시켜 각종 혜택과 사랑을 받게 만들었고, 정작 제 아이는 본인의 친정에 가둬두고 구박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곧바로 호적을 정리했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당당히 본래의 이름을 되찾았고, 다시는 누구의 그늘도 아닌 제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가 이제부터 지켜줄게. 다시는 누구도 널 함부로 할 수 없게 말이야. 엄마, 정말 내 엄마 맞죠? 저는 아들을 꼭 끌어안고 이제 다 괜찮다고 마음 놓으라고 말을 해줄 수밖에 없었죠. 저는 이혼을 하면서 남편에게 받은 17억 원이라는 위자료가 있었지만 재산 분할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동안 남편과 한지연이 복잡하게 얽혀놓은 주식 증여, 횡령 등으로 인해 골치 아픈 상황이 이어졌지만 재산 분할을 통해 저는 제 인생에서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는 수준의 금액을 손에 쥐게 되었어요. 그 돈으로 저는 결심했어요. 내 아들을 누구보다 당당하고 행복하게 키워내겠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아직도 믿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아 놓고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이제야 되찾은 이 아이와 함께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어요. 소심해져 버린 제 아들에게 세상이 전부 그런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해외 유학을 고민 중입니다. 이 나라에선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으니 어디 다른 곳에서 새롭게 출발하고 싶거든요. 이 지긋지긋한 대한민국 떠나서 엄마랑 같이 새로운 곳에 가서 살면 어떨까? 제가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묻자 아이는 조금 놀란 얼굴로 저를 보았고 그러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건 없어요. 유학이든 이민이든 차차 정리해가며 준비하려고요. 지금은 그저 아이와 함께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앞으로는 우리 둘만 생각하자. 너도 나도 충분히 고생했으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다짐했어요. 이 아이에게만큼은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꼭 보여주겠다고요. 그리고 그게 제 진심이자 제 인생 목표라는 것을 우리 아들이 알아주길 바라면서 오늘도 저희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잠을 청해보려 합니다.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